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려면, 그걸 위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이루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말하는 기업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디어 그룹의 CEO이자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SNS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바로 게리 베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요, 감성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능력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이다. 성공과 언뜻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실제로 직접 해본다면 여러분의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결과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비즈니스 세계는 흑백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주류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로 보였습니다. 숫자, 실적, 성과와 결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익히고 난 후 그런 기술들은 그 다음에 따라와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던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일상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져야 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입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지요. 체스 경기를 보면 경기 막바지에 타이머가 줄어들수록 선수들이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실력의 체스 선수들이라 해도 시간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조급함이 몸짓과 표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시간을 잘 운용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업가들 중에도 그 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된 지금도 많은 사업가들이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사람들처럼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감사.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80억 명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 순위를 적어보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 HW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지요.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는가?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전 세계 인구의 무려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약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연간 평균 임금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연 530만 원, 러시아는 60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연 13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80억 인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저는 옛 소련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하지요. 목표도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79세입니다. 1930년대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지요.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사한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요. 1930년대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습니다.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으니 우리의 인생 시간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 달성 시간표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꼭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저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나 100세까지 삶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7세이고 직장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6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 실패한 스타트업,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요.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진흙탕 속에 있다면 저는 바로 감사함이라는 호스를 꺼내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에서 얻은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지요. 자신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부모님을 속으로 원망하지만 성공 후에 보란듯 사과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없으니까요. 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여러분이 등에 메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릅니다. 안주하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이지 않은 만족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제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지요.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채용해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인식. 자신의 존재를 대략 인식하고 있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다르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 때 저는 자기 인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생들과 청년들, 기업인들이 너도 나도 스타트업 창업자를 꿈꾸는 걸 보고 저는 의아했지요. 왜 꼭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2인자, 3인자, 혹은 27인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균형에 맞고 행복에 적합하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미디어로 접한 유명한 CEO들의 겉모습에만 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고 요리조리 피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 불안을 느끼지요.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포기한 것은 결코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결정적인 단점이나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인식일 것입니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책임감. 내가 문제를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장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 우리 과장 때문에 프로젝트 다 망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아니, 제품 출시 직전에 가격이 폭락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책임을 회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남 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책임감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가 나를 속였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일은 더욱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지요. 그런데 나의 책임도 있다고 태도를 전환하면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바퀴가 멈춥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니까요.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문제를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타인 또한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눈앞에 몇몇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높고 EQ, 즉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지요. 그들은 그 특성으로 성공한 부류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미덥지 못한 사람이 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좀 더 멋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지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통제 가능한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끌어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무력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바로 그 기분 말이죠. 책임감은 그 무력감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긍정.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일이나 상황의 최악의 면만을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경향,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둡고 우울합니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의 위험도 잘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 믿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입니다.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결과에만 매달려 과정을 소홀히 하기보다 과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격려만 해줄 수는 없으니 저로서도 조심스럽지요.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고 현재에 이르렀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큰 자본금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마음은 사람을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렇다면요.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애꿎은 남을 탓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유형이나 자존심을 최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끊임없이 자책하며 동굴 속으로 숨는 유형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하면 긍정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니까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아요. 평소 좋아하는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를 채워보십시오. 저에게 긍정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긍정은 부정보다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더 재밌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긍정과 끈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니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성공에 이르렀다 한들 도대체 어떻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산을 오르고 있는데 왠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입니다. 계속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기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테니까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정심이 느껴졌다. 20대 중반,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술을 사러 종종 저를 찾았지요.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월가의 금융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샴페인을 구매했고 저는 지하 창고에서 샴페인을 꺼내와 계산한 후 그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일말의 동정심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느껴졌지요.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나이 먹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아버지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판매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이 저라고 해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기고 그 상황에서 도리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은 건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끈기 덕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멋지게 잘 활용했습니다. 공감, 친절, 감사함 등이 그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끈기와 확신을 획득했고 그 뒤에는 공감과 인내심을 추가했지요.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 차에 트렁크를 열어 샴페인을 실어주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전략과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를 함께 내다보았지요. 아버지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비교해 제가 뒤처져 있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원대한 꿈을 알지 못했고 저 역시 서운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매일 15시간 이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와인을 팔면서 소통 능력을 포함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워나갔지요. 언젠가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그 다음은 저의 일을 할 차례였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해했고 그것만이, 정말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정신건강과 결과 모두 참담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60대 중후반이라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3,
23, 33살에 꿈꾸었던 것일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5년 정도는 너끈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만 갖는다면 기대어 볼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삶은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 부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선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기업의 CEO인 비비안 리 씨의 하루의 기적,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룬 것인가에 대해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이 계속되는데 한 곳에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선망하는 대상을 보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최고의 버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죠? 도대체 어떻게 이룬 거예요? 누구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은 상황에 처했든 나쁜 상황에 처했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피부로 오롯이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생이 따분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의 인생이 꽤 괜찮더라도 영영 그 순간에 묶여 있다고 상상하면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다른 선수들이 재빠르게 앞서 나갈 때 여러분 혼자 시멘트 신발을 신고 뛰는 기분일 겁니다. 삶은 계속되는데 여러분은 한 곳에 묶여 있죠.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인생의 꽃이 만개하려면 말이죠. 여러분이 바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봄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계획했던 꿈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바뀐 목표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전부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자신에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해요. 성공의 전통적인 정의나 다른 사람의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나요? 갖고 싶었던 자동차, 아이들을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전부터 머릿속에 그렸던 수영장, 물리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가장 낮은 차원의 생각입니다. 물리적인 성공을 넘어 여러분 깊숙한 곳에 잠재된 것을 찾아보세요. 감정, 성취감, 기쁨의 순간처럼 여러분이 놓친 물질 그 이상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됩니다. 전설적인 비즈니스계의 거물, 그리고 가난한 싱글맘의 유일한 차이점. 토니 로빈스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혁신적인 컨셉을 가진 비즈니스계의 거물이라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도에 다다른 신용카드로 티켓을 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이기적이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 강연의 날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여느 오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좌석을 확보할 생각에 서둘러 강연의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행운은 오지 않았어요. 강연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저는 마지막 참석자로 들어가 입석으로 강의를 봐야 했습니다. 틈이라는 틈은 모두 헤집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려 애썼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사는데 쓴 돈은 원래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돈이었습니다. 1분 1초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장에 들어서기 전과 후로 제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대에 서 있던 그 긍정적인 마인드에 성공한 남자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둘 다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토니 로빈스는 어떤 비법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기적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서점에서 본 습관에 대한 책들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적게는 수일, 길게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늘 시간이 걸리지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이끌어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압박감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진짜 변화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한 번 더 시도하라.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루틴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한 적이 있나요? 이때 한 번에 바로 성공했나요? 이 질문에 3명의 직원들은 각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몇 주가 걸려요. 그 중에서 어떤 습관은 유지되는데 어떤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실패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습관들은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습관을 지킬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바로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습관을 지키는데 성공했더라도 그 습관들이 오래 갔을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질문에 답한 직원들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몇 번 시도한 후 포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잖아요. 시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도하지요.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결국 성공하는 이들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의 베스트셀러 진공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시제품만 무려 5,127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기까지 5,126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제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요? 실패하는 동안 쏟아부어야 했던 시간, 에너지, 돈은 그를 포기하게 할 법도 했지만 5조 원이 넘는 다이슨의 현재 기업 가치는 결국 그가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변화하는 사람이다. 저는 19살 때 나쁜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저를 심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갓 결혼해 본가를 떠나 남편과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 속에서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아내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파이나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스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 조절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버렸는지
곧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보면 짜든 달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흥분하며 먹어댔습니다. 동네 빨래방 근처에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발견한 후로는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빨래방에 가면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어놓고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으며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빅맥 1개는 2개가 됐고 빅맥 2개는 갑자기 감자튀김을 포함한 세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2사람이 주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음료를 2개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습관에 저항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태는 제가 정크푸드보다 더 큰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대한 적신호였습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몸무게가 점점 늘었고 순식간에 14kg이 불었습니다. 기존 몸무게와 키를 생각하면 14kg은 정말 큰 숫자였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임신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요. 그들에게 아니요, 임신 안 했어요 라고 소심하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진 저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지요. 거울에 비친 저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제 인생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지요. 문제는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삶에 생긴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생은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세계와 책임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고로 제 루틴과 선택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자기 인식을 높여야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문제를 갖게 됐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쁜 습관을 멈추고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생활했고 뭘 하기 전 무조건 미리 계획했습니다. 삶의 어느 정도의 구조를 잡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목표를 잘게 쪼개버리다. 식습관과 새로운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변화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위해 제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가령 한 번에 1kg씩 감량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끊거나 굶는 대신 건강에 나쁜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건강한 몸과 마음, 정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음식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지요. 단지 나쁜 음식이 저에게 도움이 안 될 뿐이었으니까요. 느리지만 점점 저의 식습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실행한 이 경험은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목표 자체를 잘게 쪼개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4kg을 빼려면 일주일에 1kg씩만 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일상에서 나쁜 식습관을 기르기는 쉽지요. 나쁜 식습관에 빠지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건강을 강타할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스스로를 알아채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를 알아챘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입니다. 초심을 잃는 이유, 그리고 에너지 보충하는 법.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휴대폰을 충전하나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외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십억 인류가 사는 지구만 해도 태양 에너지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것도 주요 에너지원 없이는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충하는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력 충전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운동 루틴을 만들지요. 유튜브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에너지 집중을 테마로 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원을 보충하면 할수록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셀럽에 중독된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카다시안 따라잡기가 있겠지요. 소셜미디어는 세상에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과장 광고에 설득되고 자신을 타인들의 비현실적인 에너지 기준에 끼워 맞춰요. 나 빼고 모두가 최고로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특별한 보충제, 한 요가 수업, 에너지바가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법의 약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정신을 붙잡고 한 요가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건만 어째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할까? 에너지바는 왜 나한테 활력을 주지 못할까? 카페인도 정말 계속 먹으면 면역이 생기는 건가? 식습관과 운동에서 활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두 요소가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에 확연한 차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정의 모든 것 또는 대부분을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한 운동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분간의 스트레칭을 위해 매트에 몸을 누이는 저의 소박한 운동 루틴은 매일 저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보충제, 좋아하는 커피 한 잔, 귀를 사로잡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책, 동기부여 세미나 등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운을 돋우는 음료수를 말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 파악한 지금의 저는 이것들 중 제 일상에 최대한 유익한 것들만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에너지 팁들은 진정한 에너지 보충의 극히 일부만 담당할 뿐입니다. 성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진짜 에너지는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와야 해요. 최고의 에너지원은 여러분의 내적 에너지이고 그것은 언제나 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따라온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그것 말이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실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나요?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이것만은 알았으면 합니다. 확실한 목적, 목표와 함께 의도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존재조차도 몰랐던 에너지의 비축량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너지는 전염된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그렇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하는지는 여러분의 공간인 집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에너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전달되며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공유하는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녹초가 됐다 한들 저는 집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이 내게 주는 사랑과 영감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힘겨워하며 독이 되는 스트레스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지요.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배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즉 일부러 에너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 하십시오. 그들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뱀파이어와 어울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입에 올리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짧지요. 타인에게 친절하십시오.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아닌 여러분과 관련된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비상대책 4가지. 앞서 말했듯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열정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속하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찬물 샤워를 하세요. 제가 쓰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면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찬물 샤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켜서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으스스 떨리지만 이 모든 장점을 고려하면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찬물 샤워를 여러분의 샤워 루틴에 추가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의식을 마련하세요. 유독 깊게 영감을 받아 휴대폰에 급히 메모했던 좋은 문구를 읽거나 나중에 들으려고 저장해놨던 동기부여 오디오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아도 좋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악을 틀고 조명을 켜는 등 여러분이 평소 좋아했던 것들로 그 순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재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곳의 고민을 저곳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3번째 비결은 바로 에너지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직장에서 있었던 문제를 절대 들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외부에서 있었던 문제거리를 들고 가는 습관을 들이면 스스로에게 딴 생각을 해도 된다는 핑계를 줄 뿐더러 여러분이 가져온 나쁜 에너지가 집 내부에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악물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 최악의 날들을 잘 견디고 살아남았죠. 이제 여러분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에 휩싸일 때면 부모님이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했지요. 식량과 물자를 구걸해서 가족들이 있는 동굴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강인함과 회복력은 저에게 늘 영감을 줍니다. 저는 저의 긍정적인 태도를 늘 나와 함께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해냈고 지금까지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쁜 것들의 무게에 절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좋지 않은 순간들, 나쁜 날들, 힘든 한 주 등 온갖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기와 좋지 않은 기분들은 예외적인 것이지 기본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불행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러분이 잠시 스쳐가는 곳일 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불행은 습관적인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의도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악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삶은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